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얼마 전 곽튜브님의 과테말라 편 영상을 보는데 곽튜브님이 어학원에 등록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어학원 전경을 쫙 보여주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 했던 곳과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그 어학연수 시절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세를 몰아서 저의 미국 어학연수 썰을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 합니다. 또 지금 여름이고 하니까 뭐 해외로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유학 내지 어학연수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학연수를 갔던 시기도 지금 거의 이맘때라 뭐 모든 게 딱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만들기에 적합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녹음을 합니다. 또 오늘 에피소드 듣다 보시면 미국 여행이나 어학연수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또 저의 그 어학연수 시절을 딱 돌이켜보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하나 평범한 게 하나 없었어요. 컬처 쇼크도 많았고, 다양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외로움도 많이 탔고, 위기도 있었고, 굉장히 설렜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학연수를 가게 된 계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2019년에 일본으로 친구와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뭐 친구가 뭘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길을 잃는다든지 트레인을 놓친다든지 그럴 때마다 이제 일본인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의 그 일본어 실력 갖고는 절대 소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또 그 시기가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회화를 구사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죠. 근데 문제는 또 일본 자체도 영어에 그렇게 익숙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소통의 벽이 있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잘 풀어서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하는 내내 굉장히 제 영어 실력에 대한 아쉬움이 컸어요. 좀만 더 공부하면 더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될까? 계속 그게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또 느낀 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 영어 수업 갖고는 절대 회화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굉장히 컸나 봐요. 희한하게 제가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영어 공부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런 어학 공부는. 근데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일매일 책상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내가 백날 한국에 있어서는 써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른 게, 미국을 가자. 어학연수를 가보자. 그래서 배운 걸 한번 제대로 써먹어보자. 라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1년 7월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전반적인 이야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갔던 어학연수의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저는 미국 산타바바라에 있는 한 어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솔직히 산타바바라가 1순위는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곳은 LA, 딱 그 한복판 중심에 있는 어학원을 원했는데 그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문을 닫은 어학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LA가 아무래도 중심지다 보니까 어학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LA 중심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곳에 관광하기도 쉽고 돌아다니기도 쉬우니까 저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이나 그쪽을 희망을 했는데 없었어요, 옵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눈을 돌려서 그럼 일단 캘리포니아 주대 LA보다 조금 더 저렴한 곳에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곳을 탐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학원 규모였어요. 제가 또 너무 작은 규모의 학원을 원치 않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좀 활발한 곳이 더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큰, 좀 규모가 있는 어학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혀진 게 이제 샌디에고랑 산타바바라 쪽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 어학원에 컨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산타바바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산타바바라의 환경은 어땠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전혀 정보가 없이 갔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LA에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 차로
그 정도로만 알고 가서 뭐 전혀 아는 부분이 없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은퇴 후 와서 사는 곳,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느낌이었습니다. LA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이었죠. 근데 또 좋은 점이 자연이었어요. 그 자연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에만 살다가 거길 가니까 굉장히 뭐랄까, 개안되는 느낌이랄까? 일단 날씨 좋죠. 주변이 온통 푸르고 파랗고. 물론 인프라 그런 거는 부족하죠. 근데 자연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어쨌든 뭐 시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50분이나 걸렸거든요. 정말 약간 옛날로 돌아가서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숙사나 식사 같은 부분에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숙사를 선택을 했고요. 기숙사 말고도 홈스테이 옵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홈스테이는 아예 눈도 돌리지 않았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말이 안 됐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낸다는 게. 저는 무조건 기숙사를 희망을 했고 또 1인실을 원했어요. 조금 더 금액을 아끼고 싶으면 이제 쉐어를 하면 되는데 뭐 2인, 3인? 저는 무조건 혼자 쓰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갈 때도 음식보다 중요한 게 숙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무조건 호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텔이 무슨 4성급, 5성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고 좀 위치가 좀 안전한 곳에 있고 그냥 나 혼자 쓸 수 있는 방. 그래서 저는 무조건 1인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그리고 이제 식사는 아침, 저녁 이렇게 두 끼 제공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도 있었나?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저는 기숙사 플러스 식사까지 포함된 코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딱 그런 미국 영화, 하이틴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카페테리아에서 애들 밥 먹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뷔페 형식으로 음식이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고 원하는 만큼 퍼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음료수도 많고 디저트도 있고 메뉴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맛은 꽤나 평범했습니다. 솔직히 막 맛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 한 1, 2주는 항상 이렇게 가서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애들이 점점 안 오더라고요. 카페테리아에 맛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제 뭐 나가서 먹고 뭐 사 먹고 뭐 포스트메이트 시키고 오버이트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비에서는 지출이 꽤나 컸습니다. 친구들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사 먹고 하게 되니까 음식 지출이 상당했죠. 넘버원 탑 지출은 우버였고요. LA에 있는 동안 우버에만 100 이상은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식비였죠. 네, 어쨌든 음식 부분은 이렇고 숙소는 뭐 그냥 평범한 기숙사였어요. 호실마다 방이 3개씩 있었고 프라이빗 룸 하나에 이제 나머지 2개는 2인 3인용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방이라서 2층 침대가 있었죠. 그리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거실 조그맣게 있고요. 풀도 있었고요. 기숙사 안에. 헬스장도 있었습니다. 헬스장 있던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거기 음식이 좀 헤비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안에 있는 헬스장은 자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있을 건 다 있었어요. 뭐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그리고 딱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어학원 쪽으로 옮겨볼게요. 어학원은 어땠냐? 일단 어학원생 비율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럽인들이 거의 상당수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뭐 독일 그쪽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 이제 저기 멕시코나 뭐 약간 남미 쪽 친구들 그 다음이 아시아였는데 제가 놀란 부분은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럼 나 이제 완전 영어만 쓰겠다. 다행이다. 잘 됐다. 이 김에 영어를 제대로 써보자. 처음에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한국인이 없는 걸 딱히 아쉬워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여러분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되게 알게 모르게 외로움을 꽤 느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인이 아예 없는 건 딱히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어학원생들의 연령도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LA 쪽에 어학원을 원했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약간 꿈꾸는 그런 어학연수 생활이 있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커피 한 잔을 투고한 다음에 학원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반 친구들하고 친해져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수업 끝날 쯤에 서로 물어보는 거죠. 너네 뭐 할 거야? 너네 뭐 약속 있어? 우리 저녁 먹으러 갈래? 이러면서 같이 저녁도 먹고
그리고 2차로 야, 우리 어디 갈까? 펍 갈까? 바 갈까? 이러면서 뭐 칵테일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좋으면 클럽도 가고 다 누구나 이런 판타지가 다 있잖아요. 외국 가기 전에. 제가 꿈꿨던 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러니까 시리 바이브 그런 걸 원해서 LA를 원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지난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우리가 기대할수록 실망감이 더 커진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어학원에 딱 가서 이제 반에 배치받고 갔을 때 일단 제가 놀랬던 첫 번째는 제가 최고령자더라고요. 일단 거기 약간 이랬죠. 그 다음 이제 수업할 때 보통 선생님이 랜덤으로 짝 지어줘서 같이 뭐 토론하고 그런 걸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남미 쪽이었나? 남자 학생하고 이제 짝이 돼가지고 서로 이름을 물어본 다음에 조심스럽게 나이를 물어봤죠. Do you mind if I ask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그 친구가 sure, I'm 15. 그래서 제가 Oh, 15. Okay.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어렸던 친구가 15살이었고 그나마 많은 친구가 이제 19? 그리고 뭐 다른 성인 친구들이 없진 않았는데 저랑은 같은 반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최고령자였다. 일단 거기서부터 약간 판타지가 깨졌죠.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는 또 18살부터가 성인이니까. 근데 그게 미국에서 안 통하죠. 그래서 뭐 어디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갈 데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아마 어학연수로 가는 친구들은 다 연령대가 어릴 것 같아요, 어디든.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썰마다 한번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넘버 1. 첫 번째 썰은 히치하이킹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제가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요. 전혀 의도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한데 그때는 옵션이 없었어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학교 수업에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라고 하면 이제 다른 외부로 나가는 거, 다른 곳에 이렇게 관광하러 다니는 거, 뭐 특별활동 같은 거죠. 그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프렌드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이탈리아 여자인 친구들로 구성된 그룹에 제가 먼저 이렇게 끼게 됐죠. 다 합치면 인원은 꽤 됐죠. 한 6명, 7명? 어쨌든 이 친구들이 LA로 여행을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짧게 이틀 정도. 그래서 저도 그냥 끼게 됐죠. 근데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이제 23살이었나? 어쨌든 성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 알아서 총괄을 하더라고요. 스케줄, 맛집 이런 걸 다. 그래서 전 딱히 개입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의견을 안 냈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은 다 이탈리안들이라서 그렇게 자국민들끼리 있는 그룹에 이렇게 외국인 한 명이 끼게 되면은 의견을 크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 장벽 때문에. 그 언어 장벽이 꽤 큽니다. 제가 어학연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보통 이게 같은 나라 사람끼리 뭉쳐있으면 당연히 본인들도 자기 나라 언어를 쓰고 싶어 하죠. 굳이 영어로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영어로 하면 좋겠죠. 그래도 어학연수 온 취지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왔으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있으면 영어보다는 이탈리아어만 주구장창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당연히 영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모든 내용을 다 저한테 번역해서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애초에 저는 그런 거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짧죠. 심플하고 간단한 것만 이제 영어로 저랑 대화하고 나머지들은 이탈리아어로 소통을 하니까 거기서 느껴진 벽이 있죠. 어쨌든 그 이탈리아 친구 한 명이 알아서 다 짰습니다. 뭐 버스비며 뭐 숙소며 그냥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첫날 아침 일찍 저희가 플릭스 버스를 타고 LA로 향했죠. 그 플릭스 버스가 초록색으로 생긴 고속버스인데 이제 그게 아마 미국이랑 유럽에도 있을 거예요. 안에 화장실도 있어서 나름 나쁘지 않은 고속버스입니다. 그걸 타고 이제 LA에 도착을 해서 우버를 타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 게 첫 일정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된 게 제가 숙소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전 따라갔는데 저는 당연히 호텔을 생각하고 갔어요. 그 호텔이라는 게 비즈니스 호텔처럼 좀 작은 호텔, 그냥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 호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한 방을 두세 개 잡았겠구나 하고
그런 숙소를 생각하고 갔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단톡방에 숙소 주소를 올렸을 때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꼼꼼히 안 봤거든요. 대충 위치만 보고 아 그냥 여기구나 하고 넘겼죠. 근데 알고 보니까 도미토리인 거예요. 그것도 혼성 도미토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숙소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여행 중 도미토리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1인당 1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뭐 비싼 금액도 아니지만 어쨌든 싼 금액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도미토리라는 예상도 못했고 도미토리에 묵어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더 충격이었던 거는 이제 혼성이었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런 게 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딱히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뭐 이게 문화 차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 그게 괜찮았나 보죠. 근데 저는 그냥 충격이었죠. 어쨌든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이제 그 호스트 주인분이 침대를 배정해 주더라고요. 그 구역만 나눠져 있고 그 구역마다 무슨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오픈돼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부터 잘못 왔다 싶더라고요, 정말. 아, 이건 아니다, 진짜. 그리고 앉아서 이제 내 위랑 옆에 어떤 사람이 있나 돌아봤더니 제 맞은편에 여성 한 분이 계시고 그 나머지는 다 남성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침대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난 오늘 여기서 못 잔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렸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행히 제가 LA에 사는 지인분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부터 항상 이렇게 컨택을 해왔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내가 이런 사정은 지금 LA에 왔는데 거두절미하고 제발 나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있냐. 나 오늘 여기서 절대 못 잔다. 제발 오늘 하루만 재워달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이제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오늘 일정이 있는데 일정 끝마치는 대로 널 픽업하러 가겠다. 근데 좀 늦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뭐 시간 좀 때울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물론이지. 뭐 10시간, 12시간 기다리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를 픽업해주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죠. 일단 남은 시간은 이 친구들이랑 같이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일정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 그룹은 저까지 딱 3명이었어요. 그 두 번째 코스가 할리우드 사인 있죠. 그걸 보러 가는 거였어요. 필수 코스죠. 어떻게 보면 LA 오면.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할리우드 사인이 산 거의 중턱 이상 정상쯤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러 가는 그쪽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버가 절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턱에서 이제 저희를 내려줬거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부터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소통의 오류가 생겼던 부분이 저는 당연히 대충 이제 그 글씨 할리우드 사인이 잘 보이는 어느 언저리쯤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오겠거니 하고 따라가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는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을. 도대체 언제 나와 물어봐도 아 좀만 가면 돼 좀만 가면 돼. 거의 그 꼭대기 그 할리우드 그 사인이 가장 크게 보이는 그 거의 꼭대기쯤 그냥 거기까지 올라갈 기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2시간 이상 등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올라가면서 너무 지치더라고요. 정말로. 걷는 내내 저 혼자 뒤쳐졌거든요. 어쩌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쌩쌩한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쯤은 거의 해가 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미 시간이 저녁이어서 저는 빨리 이 일정을 마치는 대로 우버 타고 숙소로 가서 짐을 챙긴 다음에 저를 픽업하러 오는 이 지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내려온 다음에 그 중간쯤 그쯤에서 친구 중 한 명이 우버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버를 어디로 잡았나? 그 친구 폰을 보니까 숙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어디 가는 거냐? 이랬더니 제 그리피스 천문대로 갈 거래요. 거기가 오늘 마지막 코스래요. 제가 그걸 듣고 말도 안 나왔죠. 나 여긴 절대 못 간다. 나 여기 가면 진짜 쓰러진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 우버 기다리는 동안 아, 나 좀 전화 좀 받고 오겠다고 하면서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갔어요, 저 혼자. 친구들은 멀어졌습니다, 제가 점점. 그래서 5분 뒤쯤이었나? 이제 우버가 왔나 봐요.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다급하게. 너 어디냐? 우리 지금 간다. 빨리 와라. 어디냐? 그래서 제가 그냥 가라, 너네. 나 오늘 여행 못 한다.
뭐 제가 약간 힘들어서 정신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혼자 우버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산이잖아요? 인터넷이 안 터지더라고요. 우버가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는 졌고 주변이 점점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초조해져서 아 그럼 좀만 걸어가 볼까? 좀만 내려가 볼까? 하고 이제 조금 내려갔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깜깜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깜했어요. 그때 그 공포감이 와, 그 끝이 없는 그 어둠의 공포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산 중턱 뭐 바닥에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히치하이킹이었어요. 이것 말고는 저한테 아무런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차가 내려오더라고요, 한 대가. 그래서 제가 얼른 손을 흔들었습니다, 앞에. 근데 지나쳐 가더라고요. 뭐 예상은 했어요. 뭐 히치하이킹이 한 번에 성공할 일은 없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차가 오길래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멈추더라고요. 일단 멈춘 거에서 반은 성공했죠. 근데 그 반은 뭐죠, 여러분?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제 생명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가 멈춘 다음에 그 창문이 내려지기 그 몇 초까지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봤더니 다행히 여성 운전자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시더라고 무슨 일이냐고. I'm lost. 나 길을 잃었다. 제발 도와달라고. 제가 정말 간절해 보였을 거예요. 정말. 저보다 거기서 간절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타라고. 빨리 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탔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운전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내가 이런 일로 여기 왔다. 내가 어학연수 하는 학생인데 이런저런 일로 해서 이래 왔는데 내가 친구 무리를 이탈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우버를 잡으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터졌다. 자초지종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되게 진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셨죠. 그래서 제가 좀 도로로 나가서 우버를 부를 수 있는 데쯤에 좀 내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제가 아까 그 친구들하고 우버 타고 올라올 때는 느끼질 못했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근데 이렇게 밤에 내려가니까 정말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치하이킹 안 했으면 모르는 거죠. 제가 어떻게 됐을지. 어쨌든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어느 주유소랑 이제 좀 뭐 편의점 이렇게 있는 거리가 나오길래 제가 여기서 멈춰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멈춰주시고 제가 정말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고맙다. 생명의 은인이다. 정말 고맙다.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내리기 전에 성함을 여쭤봤어요. 실비아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쨌든 그 실비아님 덕분에 제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저희 아빠가 항상 저한테 강조를 하셨거든요. 친구들 무리해서 이탈하지 말라고. 항상 그룹 지어 다녀라. 위험하니까. 그거를 어긴 저의 최후가 그거였던 거죠. 한마디로 제가 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듣는 여러분한테도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특히 이렇게 처음 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을 하고 꼭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혼자 독단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썰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컬처 쇼크 같은 거였는데 제목은 블랙핑크 앤 가라오케입니다. 일단 저는 케이팝을 거의 안 듣기 때문에 뭐 이런 케이팝 가수들이 외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딱히 이렇게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유럽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케이팝에 관심도 많고 그중에 블랙핑크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이 프랑스 친구들이 거의 블랙핑크 팬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한국인이니까 저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가 저희가 아마 다 같이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고 걸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걸으면서 이제 케이팝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가자는 거예요. 좀 심심하니까 분위기 좀 띄울 겸. 그래도 이 블랙핑크 노래를 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린,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좀만 불러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 이랬죠. 했더니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그 노래 중 그 랩 부분 그게 제니 씨의 랩 파트였던 것 같아요. 나 이 제니 랩 파트 진짜 좋아하는데 제발 한 번만 불러줄 수 있냐고. 한국어로 듣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막 엄청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이, 왜 그러냐. 제가 웬만하면 좋게 이제 거절을 했죠. 아, 진짜 노래 못한다. 그리고 나 얘네들 노래를 모른다고. 물론 어떤 노래인지는 알지만 제가 가사까지 모르죠, 당연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이, 가사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사 보여주겠다. 내가 유튜브에서 가사를 쳐서 보여줄 테니까 제발 불러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렀죠. 불렀다기보다는 그냥 읊조린 정도? 그게 또 랩이니까? 참, 진짜. 그냥 그 친구들 귀에는 내가 한 단어라도 말하면 잘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한국어를 모르니까 걔네들은. 고맙다고. 나 이 부분 너무 좋아한다고 막 반박 뛰더라고요. 그때 현타는 진짜 이거는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현타가 오네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라오케. 근데 아마 그때가 둘째 날 밤이었나? 아까 말씀드린 그 이탈리아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수업을 마치고 와서 저녁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저녁이 되니까 다들 이제 파티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이 여기 주변에 한 가라오케가 있는데 거기가 수요일마다 이제 파티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요일마다 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는 곳인가 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까지 그 컨셉이 안 잡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데인지, 뭐하고 노는 데인지. 근데 갔더니 이제 되게 큰 펍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술은 맥주밖에 없었어요. 맥주랑 그냥 음식, 간단한 안주 그 정도로 파는. 근데 그 가보니까 가라오케가 진짜 그 말 그대로 가라오케인 게 무대가 있었습니다. 약간 공연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대가 있고 그 위에 뭐 스크린, 옆에 마이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놀러 오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약간 장기자랑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는 보통 노래방을 간다고 하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가잖아요.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하물며 뭐 회사 사람들이라던가. 이게 퍼블릭하게 가는 개념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노래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정말 아무나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춰 방방 뛰면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괴리감이 생겼죠. 제가 오기 전까지 생각하던 그 LA의 그런 도시 라이프, 바, 클럽 이런 거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더 최악인 거는 텐션 높은 척 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막 이렇게 반박 뛰는데 저는 도대체 어느 포인트가 신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 실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무나 올라오기 때문에 솔직히 못 들어주겠는 노래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들 이렇게 재밌다고 이렇게 뛰어노니까 이건 맥주로도 커버가 안 돼요,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무슨 데킬라 한 몇 병이 있었어도 저는 못 놀았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저보고 쟤 진짜 뻣뻣하네. 쟤 진짜 어색하네.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랑 그냥 안 맞았습니다. 젊은 부장님들 한 100명이랑 노래방을 온 느낌이었어요. 딱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정말 부장님들하고 노래방 온 느낌? 그럼 마지막 썰은 가장 베스트였던 순간을 한번 회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어학연수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행복했던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썰의 제목은 로드 트립 to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거기에 살짝 썸을 곁들인 다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연을 만난다고. 제 썸도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일단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를 짝사랑하던 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저를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학교를 떠나기 딱 일주일 전에 알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중간에 다리를 놔준 제 친구 한 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터면 서로 뭐 말도 한번 못 섞어보고 심지어 저는 뭐 걔 존재도 모른 채 헤어질 뻔한 거죠. 제가 그걸 알게 된 계기는 일단 제가 여태까지 앞선 썰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어울렸던 프랑스 친구들이 제 초기 프렌드 그룹이었죠. 이 친구들이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학업이 좀 뒷전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출석률이 안 좋았습니다. 학교를 잘 안 가고 밤에 에너지를 쏟느라 아침에는 이제 늦잠 자고 그렇게 이제 학업에 열중인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 또래였으면 뭐 거기에 저도 물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그렇게 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냈잖아요. 어학연수에 꽤 많은 돈을 내고 왔는데 수업을 안 나가면 제 손해죠. 그쵸? 이제 그렇게 이제 노는 거에 약간 신물이 날 때쯤 제가 슬슬 이제 그 친구들하고 거리를 좀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친구가 이제 스쳤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일본인 여자인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랑 저랑 인연이 된 게 제가 첫 입학한 날, 맨 처음 학교에 딱 들어선 날, 그게 들어서면서부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게 눈이 마주치면서 그 친구가 어? 어? 이러면서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늘의 그 썸의 주인공, 이 남자애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과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죠. 저는 처음에 이 두 명이 저를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길래 왜 저렇게 쳐다보지?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저 왜 이렇게 쳐다봐? 뭐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 프랑스 친구들하고 이렇게 벤치에 앉았는데 둘이 와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했죠. 제가 처음에 일본인인 줄 알았대요. 또 아시안이니까 그렇게 착각을 했나 보죠? 그러면서 어쨌든 반갑다고 자기 이름하고 나이를 말하면서 인사도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이 남자애는 웃긴 게 제 옆에 있는 이 두 명, 프랑스 친구들한테는 눈 마주치고 인사하면서 저만 쏙 빼는 거예요. 저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눈길 한번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어이없었죠? 근데 뭐, 거기에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뭐, 관심 없으면? 그래, 나도 관심 없다. 이제 그 이후부터 저는 이 남자애한테 신경을 껐죠. 신경을 껐다보단 제 이제 안중이 없었죠, 얘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눈이 마주칠 때, 저도 그 친구를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얘가 눈이 띄었어요. 일단 뭐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전체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뭐랄까, 되게 한국 남성분들 스타일? 한국 남성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그런 룩? 그런 아웃핏을 입고 있길래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자기소개에 저를 쌩까버리니까 저는 뭐 네가 관심 없으면 나도 관심 없지 하고 이제 잊고 살았죠,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학교를 이제 떠나기 딱 일주일 전 그때 이제 제가 프랑스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와중에 이 일본인 여자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DM을 보냈었거든요. 한번 놀자고. 그래서 저녁 약속을 제가 먼저 잡았습니다. 이 친구와. 우리 수업 끝나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류장에서 만난 다음에 버스를 탔습니다. 저희가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맨 뒷좌석이 이제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남자애와 이 남자의 친구 두 명이 이렇게 같이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마주보면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와중에도 이 세 명은 이제 안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혼자 이제 멍 때렸죠. 뭐 딱히 낄 틈도 없었고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색하게 저 혼자 약간 뭐랄까 창밖을 내다보며 이제 목적지까지 가다가 이제 내렸죠. 저랑 이제 일본인 친구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 일본인 친구가 내리자마자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웃냐 그랬더니 네 앞에 있는 그 남자애 걔가 너 좋아한다고 너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내가 누구? 누구? 그랬더니 네 앞에 있는 애 걔가 너랑 눈 마주친 그 첫날부터 너한테 반해가지고 거의 이제 짝사랑을 하고 있었다. 너 몰랐냐? 전 너무 놀랬죠. 뜬금없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걔가 너한테 이제 팔로우도 걸었었는데 네가 안 받아줬다고. 걔가 그것 때문에 되게 의기소침해져서 너한테 말도 못 걸고 이제 친구들한테는 다 말해놓은 거죠. 저 여자애랑 좀 어떻게 이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뭐 팔로우 했다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오히려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좀 주눅들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이제 말하냐고. 여태까지 어떻게 그거를 숨기고서 살았냐. 그랬더니 걔가 알게 모르게 너를 되게 많이 쳐다보고 뒤에서 뭔가 지켜보고 그랬는데 네가 눈치를 못 챈 걸 수도 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까 놓치기 싫더라고요, 기회를.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 먹고 제 파티 가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거기 부르라고 했어요. 여기 오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겠다. 이러고 서로 일단 각자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각자 기숙사로 돌아간 다음에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이제 일본인 친구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몇 분 후에 사이먼이라는 애가 너를 데리러 갈 거다. 니네 기숙사 앞으로. 그럼 너는 걔랑 만나서 우리 집. 참고로 이 일본인 친구는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집이 이제 저희 기숙사랑 꽤 떨어진 거리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너는 걔랑 만나서 같이 우리 집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나를 픽업해 가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답장을 했는데 저는 사이먼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 뭐 개인적인 친구인가? 뭐 딱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데려온다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이먼한테 왓츠앱이 오더라고요. 안녕, 나 사이먼인데 나 한 10분 뒤쯤 도착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기숙사 밖으로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저 뒤편에서 지프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지프가 이렇게 오더니 이제 파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쟨가 보다 하고 이제 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이 남자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친구 이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때 얘 이름을 처음 안 거예요. 솔직히 꽤 놀랐습니다. 흠칫했어요. 근데 괜히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 알고 있었던 척 이러면서 탔죠. 그렇게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차 안에서가 첫 번째 데이트? 아닌 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차 안에 타자마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친구도 좀 힘주고 왔구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일단은 제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첫 번째,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오아시스 같았죠. 10대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가 20대, 그것도 내 또래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일단 동갑인 것부터가 어느 정도 이게 공감대를 먹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부터가 일단은 잘 맞았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가장 큽니다. 말이 잘 통했어요. 그 말이라는 게 영어를 포함을 합니다. 딱 대화를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이 친구도 공부를 하고 온 티가 났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공부를 꽤 했구만,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통한다는 게 정말 거기서는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하는 대화는 처음 해봤습니다. 그게 더, 뭐랄까, 서로를 끈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쵸? 처음 만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일본인 친구를 픽업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파티도 가고 그러면서 재밌는 밤을 보냈죠. 그렇게 보내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남자애가 저희 둘을 이제 데려다 주려고 차에 다시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이 남자애가 우리 내일 샌프란시스코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이러더라고요. 이 남자애 포함 이탈리아의 몇 명, 이제 일본인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로드트립을 2박 3일로 가기로 한 거죠. 그게 바로 내일인 거예요. 다음 날. 다음 날 아침에 떠나는 일정이었던 거예요. 정말 급 제안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니 나 껴도 돼? 나 이렇게 갑자기 껴도 되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봤죠. 저는 괜히 이렇게 갑분싸 되기 싫으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자고. 엄청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는 동안 얘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짐을 쌌습니다. 싸는 내내도 굉장히 설렜죠. 2시간 잤던 것 같아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제 로드트립 때문에 이 남자애가 지프를 렌탈한 거였어요. 어쩐지 저는 궁금했어요. 왜 지프를 가져왔나? 그것도 픽업하러. 알고 보니까 이제 로드트립 용이었죠. 그렇게 이제 아침에 다시 지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다른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남자들 몇 명, 일본인 남자 몇 명.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이 모인 다음에 이제 저기 홈스테이에 사는 그 일본인 친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5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된 거죠, 저까지. 근데 여기에도 약간 썰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미 10명 정원이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낄 자리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2명이 그냥 저를 데려가고 싶어서 그냥 넣은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모였더니 한 명이 빠진 거예요.
신의 계시죠? 제가 가라는. 그래서 저까지 합쳐서 다시 10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5명, 5명씩 차에 탄 다음에 산타바바라부터 샌프란까지 거의 7시간의 대장정이었던 것 같아요. 로드트립을 떠났습니다. 저는 살면서 로드트립이란 걸 처음 해봤어요. 한국 살면서 기회가 없죠, 거의. 근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벅차오르는 게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날씨, 배경, 그리고 오프로드에 적합한 이 차, 플러스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딱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거기다가 이제 노래까지 빵빵하게 틀면서 가면 그 기분은 정말 지금 계속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홀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보다 보면 여러분 미국이잖아요? 드넓죠. 앞이 뻥 뚫려 있죠. 그리고 멋진 다리도 나왔다가 산도 나왔다가 무슨 목장처럼 약간 초원 같은 데도 나왔다가 뭐 소가 있고 양들이 있고 정말 시시각각 이 변하는 풍경들을 눈으로 맞이하면서 신나는 노래는 귀로 흘러들어오고 그때 들었던 노래 중 하나가 키드 라로의 스테이였거든요. 비버가 피처링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추천곡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낮에 햇살이 쨍쨍한 날 드라이브 하실 때 꼭 이 스테이 들으면서 가시면 굉장히 흥이 나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2박 3일에 잊지 못할 로드트립 여행을 마치고 왔고요. 그 여행을 하는 중에 계속 둘이 붙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냥 이야기에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도 같은 시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됐다는 게 신기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각자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친구의 존재가 제 외로움을 좀 달래줬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그 언어 장벽에서 오는 외로움이 꽤 컸거든요. 제가 이전에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했는데 얘를 만나면서 조금은 비워내는 좀 속이 뚫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외국 가시면 특히 미국 꼭 로드트립 추천드립니다. 렌트해서 한 번은 다녀오시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친한 사람과 원하는 사람과 가셔야 합니다. 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Q&A처럼 팁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맞춰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것 중 첫 번째가 아마 영어 공부 부분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여기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가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신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언어 실력인지 아니면 그냥 뭐 친구 사귀는 거, 놀러 가는 거. 이 두 개를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 공부, 영어 실력 향상이 1순위라면 저는 어학연수가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유는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네이티브와 어울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학연수는 각 국에서 오잖아요. 뭐 유럽이든 어디든 영어권이 아닌 나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수준들도 나랑 다를 게 없어요. 영어가 늘 기회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과 있어야 되고 영어가 네이티브인 사람과 둘러싸여 있으면 늘지 않을래도 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영어권 나라가 아닌 사람들끼리 묶어놓으니까 내가 만약에 말할 때 뭔가 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도 누가 나한테 피드백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발전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학연수 하면은 영어보다는 그냥 여행 내지 소셜, 친구도 사귀고 이런 부분의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공부가 목적이다. 영어, 회화 실력, 향상 그거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학 아니면 교환학생을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길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 이것도 약간의 팁이 될 수 있는데 좀 적극성과 약간의 인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 사귈 때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먼저 나서는 타입이 절대 아니라서 막 누구한테 먼저 가서 말 걸고 이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학연수는 얘기가 다른 게 거기서는 친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모든 아이들의 목표는 친구 사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가서 말 걸고 물어보고 그렇게 빨리 친해지면서 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저의 어학연수 스토리였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나눠지는 게 제가 어학연수 끝나고 LA에 와서 지인 집에 머물면서 그때가 이제 정말 미국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보고 즐기고 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또 준비가 된다면 2부 LA 스토리를 한번 나중에 또 들고 올까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이야기에 가닥이 잡힌다면. 어쨌든,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행복했고, 전반적으로 저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회 없이 잘 다녀왔고요.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에피소드가 앞으로 뭐 미국 내지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계속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항상 여러분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로 휴가 가시는 분들, 그냥 뭐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 뭐 유학 가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